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학과의 홍태호 교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도서관에서 기획 강연에 준비한 책 속의 중국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저는 아주 중국 자체를 공부한 사람이보다는 중국의 경영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고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중국의 인공지능 파워에 대해서 많이 실감하고 계실 텐데 여기 마침 적절한 책도 있고 해서 좋은 책을 또 추천도 할 겸 같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AI 슈퍼파워라는 책은 미국에서 오히려 좀 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돼서 오히려 한국에 소개가 최근에 많이 됐고요. 이 저자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비중 있게 다뤄지냐면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스티븐 잡스에 대한 공헌들을 누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물론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을 처음 이렇게 만든 사람, 만든 애플의 CEO로 알지만 사실은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컴퓨터 사용하는 우리한테는 정말 큰 변화를 주신 분인데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리 카이프 박사님을 오히려 그 정도에 비견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티븐 잡스를 넘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리 카이프 교수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국적은 중국 대만이세요. 그래서 대만에서 태어나서 10살 정도에 미국에 오셔서 그쪽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실리콘밸리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미국의 IT 산업에서 가장 핵심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하신 후에는 중국에 가서 구글 차이나 사장을 하시면서 또 구글 아시아 사장까지 하시면서 여러 가지 창업 또 AI로 대변되는 일들을 하신 분이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견해에 따른 이 책을 보면, 우리 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재미가. 영화 속에 우리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973년에 보면 웨스트 월드라는 또 2016년에 리메이크가 된 작품이기도 한데, 굉장히 인간들이 즐기려고 만든 사이보그가 어느 날 이제 새롭게 변하면서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죠. 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보시면 인공지능이 갑자기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 영화 속의 인공지능 로봇은 굉장히 우리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인공지능을 보면 우리의 많은 실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수많은 기업가나 또는 인공지능, IT 전문가, 벤처가들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 기능을 이제 확실히 높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좀 두려움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인공지능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고 또 왜 갑자기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우리한테 많이 강조가 될 수 있을까? 과거에도 많은 정보기술이 발달이 있었고 컴퓨터가 발전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어느 정도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또 대신에 또 어떤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주냐면 미국과 중국의 경영 방식 또 문화 차이로 인한 성장 배경 그에 따른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 방법, 또 벤처 창업의 발전 이런 부분을 또 자연스럽게 비교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이분은 대만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중국 분이 이런 중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강조한다면 객관성이 결여되겠지만 이분은 대만에서 태어나신 분이 실리콘밸리에서 성장하시고 카네기 멜론은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가장 미국에서 앞서 있는 대학이거든요. 거기서 인공지능으로 박사학위를 하신 분이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로봇 하면은 저 소피아 로봇이 유명한데요. 한국에도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관님하고 대담을 했었죠. 저때 여러 개 이쁜 치마적으로 옷을 입고요. 또 저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자 설명회를 하고 저기 진행자하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를 저 인공지능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는 실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겠죠. 또 이 경우를 보면 우리 이제 딥페이크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요즘 딥러닝이란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왼쪽은 오바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방송하는 건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고 내가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니 앞으로 이렇게 말씀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성 문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딥러닝을 통해서 유명 인사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서 저렇게 비디오로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요. 우리 이제 유명하신 방송인이시죠. 아나운서 김주아 앵커인데 AI 김주아 앵커가 최근에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나오는 김주아 앵커는 사실이 아니고 AI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에 MBN 정오 뉴스를 보면 AI 김주아 앵커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면 저분이 사람인지 AI인지 아마 잘 모르실 정도로 정교하게 잘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 이런 스토리가 나오죠. 아나운서들이 갑자기 정점에 계실 때 은퇴를 많이 하시니까 AI 앵커를 채용하면 정년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기 나오는 김주아 앵커님은 늙지 않는 앵커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도 AI라는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책을 이해할 때 두 가지 이제 AI에 대한 큰 틀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알파고라는 이벤트를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벌써 저게 2016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세돌 구단이 1승 4패죠. 알파고가 5번의 대국에서 4번을 이겼죠.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I가 이겼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가치를 구현 안 한 게 체스가 어떤 알고리즘 측면에서 보면 바둑보다는 덜 복잡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둑은 19 곱하기 19에 그만한 판이 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어떤 머리 좋은 분이 알고리즘으로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IBM에서 97년에 딥블루가 전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지만 그렇게 우리한테 막 센세이셔널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바둑에서 이긴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 최고의 바둑 1위, 우리 이세돌 구단의 라이벌 커제도 2017년에 이 알파고한테 지게 되죠. 그리고 2017년은 중국의 AI에 대한 펀딩이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서는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연구, 활용, 비즈니스가 미국에 버금가면서 어떨 때는 미국을 능가하는 해가 2017년, 우리 알파고가 2016년에 우리에게 소개됐던 그때를 정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기술을 쓰든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50여 년간 인공지능의 연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발전을 못한 거는 뭐냐면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기계나 이런 장치를 만드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저런 유명한 이제 알렌 튜링, 인공지능의 이제 선구자죠. 튜링 테스트라는 게 이렇게 옆방에 있는 사람이 저 상대방이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분을 못한다면 인공지능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면 똑똑한 사람을 흉내내야겠죠. 우리가 기존에 우리 인간들이 주로 많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했던 말을 대체했던 자동차를 갖고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동물을 대체했지만 근데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나 일반 사람이 아닌 어느 정도 숙련되거나
종합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대체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딥러닝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딥러닝은 알파고에 사용된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알고리즘이 갑자기 왜 발달하게 됐냐면 딥러닝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대규모 연산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컴퓨팅 파워. 아마 한국의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공헌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속도가 빨라지면 돼요. 두 번째는 대규모 데이터가 있으면 돼요. 그럼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2020년, 2017년부터 시작하면 왜 우리 주변에 데이터가 많아지잖아요. 빅데이터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5년, 10년 동안 이루었던 지식을 우리가 컴퓨터가 대규모 데이터로 대규모 연산 능력으로 지식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부분 우리가 AI라고 하는 거는 이런 딥러닝 기반. 딥러닝은 사실 기계학습의 한 분야예요. 그럼 기계학습은 이미 1950년대부터 그 개념을 갖고 쭉 발달하고 왔는데 1995년쯤이면 이런 기계학습의 정의나 알고리즘이 다 정의가 되는데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대규모 데이터와 대규모 연산 능력을 갖추는 그 시점에 지금 우리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딥러닝의 가장 많은 어프로치가 뭐냐면 뉴럴 베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신경망 베이스인데 뉴럴 네트워크. 그러면 인간이 어떤 행동하는 인간의 뇌를 유사하게 만든 이 신경망이 사실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갖고 그 데이터에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저걸 신경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뉴런과 뉴런에 있는 돌기세포와 이미지가 비슷한 것 뿐이고 사실은 우리 많이 알려진 선형회귀식이 여러 개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이 대규모로 모여 있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이 필요한 거고 그 계산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 뭔가 생각하는 컴퓨터를 만든다. 이런 거보다는 데이터에 있는 거를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거기서도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즘 우리 코딩이라는 것들이 많이 유행하고 또 많이들 배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데이터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갖고 컴퓨터가 연산 처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내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누가 해야 되냐면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한계가 있죠. 아무리 우수하신 분이라도 잠도 자야 되고 쉬러도 해야 되고 또 이분은 전 세계에 한 분밖에 안 계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을, 코딩의 역할을 머신러닝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럼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갖고 컴퓨터가 연산을 하면 아까 사람이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의 특징은 뭐냐면 노조가 없고요. 24시간 일한다는 거죠. 또 많은 양의 일을 시키려면 우리 삼성전자가 해마다 또 계속 좋은 반도체를 만들고 가격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더 저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머신러닝을 계속 돌리니까 오른쪽에 1996년에 파야드가 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식을 추출하는 과정을 정립하게 되고요. 지금 사용하는 기술은 저때 이미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인데요. 국가별로 얼마나 슈퍼컴퓨터를 많이 갖고 있는가, 그리고 성능은 어떻게 되는가인데 숫자로 보면 어때요? 42.8%가 중국이죠. 그 다음이 미국이고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저 랭킹하게 들기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500위까지 하면은 우리가 몇 개는 들어가는데요. 그 분량이 아직 비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저렇게 많다는 거는 중국이 슈퍼컴퓨터를 급속도로 갑자기 많이 여기저기서 지금 도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뭐 65% 이상을 중국과 미국과 갖고 있죠. 그리고 성능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이 1등이에요. 근데 이제 근소한 차이로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저거 자료는 2020년 11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슈퍼컴퓨터를 이만큼 많이 갖고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와 같이 전 세계 지식 자산을 측정하는 그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밀워드 브라운사는 이제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 연구소에서 해마다 이렇게 지식자산 랭킹을 해서 전 세계를 보여주는데 최근에는 중국어판도 만들어요. 아직 한국어판은 없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 미국 기업이죠. 근데 그 다음으로 7개 정도 있는 나라는 그래도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요즘 지식산업 왜 꽃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많이 있고 그 다음 바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그리고 서구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지금 2등은 중국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알리바바닷컴이라고요. 우리로 치면 그냥 쇼핑몰이죠.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중국 기업의 특징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에 온 사람들은 미국에서 정말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 아이비리그나 MIT 이런 데 출신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가정을 보면 원래 또 부모님들이 전문직에 있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또 실리콘밸리에 가서 자기가 배운 최신 기술과 철학을 갖고 경영을 하죠. 그래서 남의 것을 베낀다기보다는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중국으로 와보면 또 이제 동양적 우리 이제 문화를 보면 장자가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가면 우리 집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대학 시절에 중고등 시절에 사회봉사 이런 여유 있는 교육을 받기보다는 무조건 1등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초의 이 알리바바닷컴도 보면 마인이 보면 그냥 영어 선생님이었고 영어를 잘하고 비즈니스를 잘하니까 중국의 아마존닷컴을 베꼈죠. 그래서 카피캣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서구에서 보기에는 이 카피캣이라는 분들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서는 모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성공했어도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다른 또 모방하는 업체가 나를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카이프 박사의 얘기로는 본인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오래 있었고 또 중국 시장에도 있었지만 실리콘밸리는 그렇게 치열한 곳이 아니다. 중국 시장이야말로 정말 치열하다. 여기는 법 안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정말 치졸하게도 경쟁을 하기도 하고 상대 기업을 모함도 하고 또 익스플로러 로고를 그냥 단순히 파란색에서 녹색으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치열하게 성공하는 곳이 바로 중국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특허라든지 이런 저작권의 개념은 산업 생산 시대 때 너무 쉽게 다른 곳에서 베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성공한 이후에 후발주자들한테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서 만든 그런 제도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관점이 다른 거죠. 치열하게 생선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광군제 11월 11일 날 하루에 팔린 총 매출액이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의 기대보다 판매액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4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제가 환율을 요즘 환율이 한 1,050원, 100원이 안 되니까 해보니까 80조 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2019년 매출액이 230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시장 규모가 200조인데 하루에 삼성전자의 3분의 1을 매출을 올린 거죠. 그만큼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AI를 통한 또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이런 창업을 통한 파워가 커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보여줘요. 기존에 AI에 대한 기대하는 것들을 우리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주로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그룹폰이나 미국식 기업들에 대했고 얼마나 창의적인 영감을 통해 성공했는가를 보여준다면 왜 중국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는가의 이유를 다른 측면, 아까 치열한 경쟁 환경, 또 그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한 이유, 그리고 중국은 이제 AI가 아까 제가 앞에서 딥러닝을 통해서 크게 발전했는데 딥러닝의 요건은 하드웨어적인 컴퓨팅 파워와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데이터가 많다는 건 그 나라의 집단 지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콜렉티브 인텔리전스가 크다는 얘기인데 인구가 많죠. 15억 인구가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데이터가 많죠. 또 중국은 신용카드의 보급이 잘 안 됐기 때문에 핀테크가 상대적으로 발달했어요. 제 경험상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맛있는 홀거집에서 너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친절해서 팁을 주려고 했는데 팁을 주려면 위챗페이로 QR코드를 찍어야 돼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적으면서요. 또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대기 기간이 있었어요. 대기 기간 동안 이렇게 인형 뽑기 기기가 있어서 하려고 했더니 동전 넣는 곳이 없어요. QR코드로 또 위챗페이로 결제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중국 갔더니 노점상에서 바나나를 사는데도 핀테크로 결제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단계를 건너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런 많은 비즈니스나 이런 거를 주로 미국이나 유럽 중심의 비즈니스 체계에서 생각했다면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기술보다는 문화, 또 중국에 대한 이해를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 책에서 또 제시하는 게 AI가 인공지능 미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웨스트월드 스토리에 했던 것처럼 인간에게 해악이 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알죠. 스타워즈의 R2D2나 그 다음에 C-SPO 저 로봇을 보면 일단은 폭력적이지 않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재밌고 그러면서 또 인간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도 또 숙제로 남깁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AI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이해보다는 AI나 이런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미국 위주로 발전됐다면 그 축이 다시 중국에서 다시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서구 문명과 우리 동양 문명을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균형 잡히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